총선 전초전으로도 볼 수 있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내일 치러집니다. 여야 지도부는 막판 표심 잡기에 한창인데요. 이런 가운데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도 오늘 오전에 막을 열었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고성국 정치평론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드디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휴일에도 여야 지도부가 그야말로 총력전을 펼쳤거든요. 현재 강서구청 여기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신지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우선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가 조금 이상과열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느낍니다. 서울에 구가 25개입니다. 네, 25개 구청장 중에 한 사람을 뽑는 겁니다. 그리고 뭐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서울 지역이 강남과 강북이 다르고 또 강북에서도 또 특별히 그 유권자 구성에서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 아주 강세인 지역이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국민의힘 쪽에서 좀 해볼 만한 지역이 다 따로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를테면 지금 강서구는 그 지역구의 국회의원만 3명인데 그 3명이 모두 더불어민주당 지금 소속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이건 더불어민주당이 아주 유리한 유권자 지형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권당으로서는 뭐 최선을 다해서 선거를 치러 왔습니다만 그 결과에 크게 연연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것을 이를테면은 6개월 후에 있을 이 총선에 이 서울 판세가 뭐 그대로 파일럿처럼 이렇게 먼저 확인이 되는 선거다. 이렇게 과도한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과가 수도권 민심으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네, 뭐 지역마다 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컨대 이게 지역이 뭐 이를테면은 종로라든지 중구라든지 여야가 서로 좀 박빙으로 해볼 만한 지역에서 치러지는 선거라고 하면 이거는 뭐 민심을 먼저 한번 살펴보자 이런 이 주장도 가능한데 이를테면은 지금 강남의 구청장 선거가 만약에 있는데 이걸 갖고 민심일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렵듯이 강서도 그런 지역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화시키는 것은 좀 무리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 보안 관리가 부실해서 투개표 시스템이 해킹에 취약하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보안 점검 결과 브리핑에서 공개한 내용인데요. 2021년 북한 해킹 조직의 악성 코드에 감염돼서 선관위 문건들이 유출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정치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전병헌 전 수석께서는 현재 강서구 보궐선거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뭐 강서구가 절대적으로 민주당에 유리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좀 사실과 다른 것 같아요. 15대부터 강서구는 항상 그 2개의 선거 지역에서 늘 그 민주당과 국힘당이 이렇게 동반 당선했던 그런 지역이고요. 이제 지난 그 21대 그 총선은 좀 예외적인 케이스였죠. 지난번에 21대 총선에서는 코로나 방역에 문재인 정부가 아주 절대적으로 성공한 것을 세계적으로 검증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그 신뢰 속에서 사실 그 돌풍 속에서 이제 세 명의 후보가 민주당으로 다 당선됐던 것이고요. 바로 이제 이전 지역 선거, 지방 선거에서는 국힘당 후보가 한나라당 국힘당으로 구청장으로 당선됐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런 이제 판세 분석은 좀 지나친 분석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그러나 현재 이 강서구청장이라는 그 지방 선거이고 지역적 선거인데도 불구하고 전 국민적 관심이 쏠려 있고 또 전대미문에 최고의 그 사전 투표율을 기록할 정도로 열기가 뜨거운 것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이 공천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이 개입을 한 결과가 이와 같이 뜨거운 그 정치 열기를 불러일으켰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와 같이 뜨거운 열기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은 역시 현 정부에 대한 그 불만과 나름대로의
경고의 메시지를 해야 되겠다,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그 민심의 작용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뭐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 저는 이제 평론가에서는 이렇게 예측합니다.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이기는 쪽이 상당한 자신감을 가질 수는 있는데 저는 그게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가봐야 한다. 총선은 6개월 후인데 만약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어느 쪽이든 이긴다고 해서 봐라 지금처럼 하면 되겠네 이러고 그냥 가면은 총선에서 큰 그 후폭풍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나 야나 선거 결과에 정말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이 선거 결과 단순히 이기고 지고가 아니라 이겼는데 얼마나 이기고 어떻게 이겼냐, 졌는데 어떻게 졌냐 이것까지를 면밀히 살펴서 민심을 잘 받드는 식으로 총선 준비를 해 나가는 쪽이 오히려 총선에서 유리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당연히 뭐 선거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 국힘당 입장에서는 약간 그 열세를 느껴서 그런지 이것이 그 지역 선거다 이런 이제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심판이 아니다. 지역 개발론이 좀 우선돼야 된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그 민주당의 그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 상당히 그 먹히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그 뭐 한 1년 반여 동안 그 뭐 후쿠시마 오염수라든지 홍범도 장군 그 흉상 철거 문제라든지 이와 같이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그 굴욕적인 그 대일 저자세 외교라든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좀 지나친 그 검찰의 그 전횡이라든지 그리고 특히 또 이제 그 최근에 들어서는 그 민생과 관련해서 최고 물가를 기록한다든지 그리고 고이자율로 해서 가계 부담이 엄청나게 압박받고 있는다든지 그리고 이제 최근에 더 이제 고유가로 인해서 그 민생이 상당히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위기감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윤석열 정부가 그 이 경제를 좀 허술하게 그 세수 펑크가 59조가 날 정도로 경제를 좀 허술하게 운영하고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서는 좀 곤란하다. 윤석열 정부에 무엇인가 경고의 메시지를 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민심의 그 욕망이 그 나름대로의 그 욕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그 욕구에 대해서 이제 결과가 이제 내일 뭐 발표가 되겠습니다만 이 결과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지금 우리 고 박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국정의 어떤 쇄신이라든지 국정 운영의 독선적 기조를 좀 바꾸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총선에서도 똑같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이번 그 뭐 재보선 결과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나 정부 여당이 좀 나름대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반성을 해서 나름대로 쇄신과 또 국정 운영의 기조를 전면적으로 바꾼다면 그것은 또 총선에서는 새로운 그 대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예.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김태우 후보가 대통령과 한 라인을 갖춘 힘 있는 여당 후보다 이 점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자 민주당에서는 구청장과 대통령이 한 라인을 가동한 현안이 뭐가 있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여권의 전략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여권은 지금 국민의힘이 여당이니까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주장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일 때도 똑같은 논리로 후보들이 나와서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게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여전히 그 개발해야 될 곳들도 많고 투자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뭐 경제적으로만 투자할 뿐만 아니라 이를테면 복지 영역에 있어서도 어쨌든 정부 재정 지원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당의 후보들 입장에서는 그게 국회의원 후보건 구청장 후보건 또는 도지사 후보건 대통령과 당이 같고 대통령과 국정 운영의 철학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대통령이나 정부의 지원을 받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라고 유권자들한테 호소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강서구청장 선거니까 유별나게 뭐 대통령과 뜻이 맞는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당장 6개월 후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6개월 후에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받고 출마할 거의 모든 국회의원 후보들이 다 대통령과 함께 힘 있는 여당 후보 도와주세요. 지지해 주세요. 그래야 지역 발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점과 관련해서 물론 당장 선거가 있으니까 여당의 주장을 어떤 형태로든 이제 반박하고 깎아내려야 될 야당 입장에서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으나 아니 그거 역지사지 아닙니까? 불과 몇 달 전, 몇 년 전에 더불어민주당이 똑같이 주장했던 거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원래 여당 후보의 논리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 뭐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 여당의 기본적인 그 어떤 선거 운동의 논리고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그 강서구 그 구청장 선거는 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역대 최고의 그 사전 투표율을 기록할 정도로 사실 이번 그 사전 투표율 기간 동안에는 오랜 그 긴 추석 연휴 그리고 아시안 게임이라는 국민적 관심사와 그 말 국민적 그 휴식 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록적인 높은 사전 투표를 기록했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독주 내지는 폭주에 대한 그 경고를 좀 해서 좀 정신을 차리게 해서 국정 운영의 좀 변화 내지는 쇄신을 좀 일으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국민적인 어떤 그 공감대가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지금 현재 윤석열 그 정부에 대한 심판의 그 어떤 그 의미가 상당히 강해지는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기존의 전략처럼 윤석열 대통령을 선거판으로 계속 끌어들이고 한라인까지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과연 득표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퀘스천 마크라고 생각하고요. 전혀 뭐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뭐 후보 간에 그 한라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위협감을 느낄 그런 정도의 소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국정 운영 지지도가 40%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뭐 많이 한라인을 가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는 낮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메시지 자체가 우리한테 그게 불리할 게 없다라고 하면서 그냥 제가 볼 땐 이거 이제 그것을 한라인을 갖다 이권 카르텔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이제 정치적인 공격인 것 같고요. 실효성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전 수석께서 계속해서 정권 심판론을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 퇴원 후에 첫 일정으로 강서를 찾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비슷하게 진 후보의 당선으로 국민의 무서움을 보여달라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의 지원 유세가 오히려 진 후보에게 마이너스가 될 거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 후보의 등판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당연히 플러스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보궐선거는 투표율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진영 내지는 자기 당의 지지자들을 얼마나 많이 끌어모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보궐선거에 있어서의 이재명 대표의 역할은 지난번 그 구속영장 기각으로 당대표로서의 역할은 뭐 충분히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이 지금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불구하고 강서구청장 그 지원 유세에 나서고 있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계속 얘기해왔듯이 3표가 부족하다는 심정으로 최선을 마지막 순간까지 하자 이제 이런 그 독려를 해왔는데 본인 스스로가 마지막 한 표까지 아주 닥닥 긁어모으는데 본인의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고요. 그러한 의지의 표명이 뭐 지지자들한테는 상당히 강력한 메시지로 작용되어서 플러스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에선 마이너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전 수석이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 기각된 것만으로 충분히 역할을 다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속영장 기각 문제와 유무죄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전 수석 잘 아시잖아요.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포장해서 마치 이재명 대표가 무죄라도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해서 선거에 이용해 먹으려고 할 수는 있는데 그건 이제 팩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전 수석도 잘 아실 테니까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리겠고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전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68석이나 되는 거대 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재명 대표가 저 사법 리스크, 그러니까 감옥에 가고 재판받고 뭐 구속당하고 이런 거를 총칭해서 사법 리스크라고 얘기하는데 저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든 피해가려고 하다 보니까 국회가 완전히 마비되고 국회가 마비되니까 국정이 마비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정말 30년 만에 초유의 사태가 지금 발생했는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 이균용 후보와 같이 어떤 면에서는 정치색이 거의 없는 이런 후보를 굳이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하고 손잡고 부결시켜 버려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대법원장 부재 사태로 인해서 모든 재판이 다 지연되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수사와 재판을 좀 어떻게든 늦춰보자. 총선 후로 좀 밀어보자. 라고 하는 이 사법 리스크 대응 차원에서 나온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제기될 정도로 지금 모든 사안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다 연관되는 것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읽혀지고 있어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손잡고 유권자들 앞에 나섰을 때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싶습니다. 저는 아마도 더불어민주당의 강서구청장 후보도 내심은 그냥 혼자서 잘 치를 수 있는 선거인데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죠. 그러나 당대표가 와서 지원하겠다는데 어떻게 오지 말라 그럽니까? 저는 뭐 그런 어떤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원이 예정됐던 것이 갑자기 취소됐다가 어제 현장에 나가는 걸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뭐 그건 그렇고 저는 이게 강서구청장 선거로 국한되는 게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국정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지금 국회도 마비되어 있고 국정도 마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국정조사는 실시가 되지만 그러나 국회가 입법 불어서 마땅히 처리해야 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측면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 점에서 이재명 대표나 더불어민주당이 진정으로 국정을 생각하는 책임 있는 제1당이라면 이 문제에 대한 좀 근원적인 고민들을 좀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균영 대법원장을 이제 부동의 처리한 것 자체가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암수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판단인 것 같고요. 분석가로서 이균영 대법원장은 기본적으로 10억 이상의 재산을 공직 후보자의 재산 등록에서 누락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꽤 오랜 동안 그러면서 자기가 이 다른 재판에서는 실질적으로 공직 후보자의 재산이 일부 누락됐다 그래갖고서 안산시장인가요? 아니 안성시장인가요? 시장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는 그러면서 준엄하게 꾸짖는 그런 판결을 한 이중적인 그런 자세를 보여왔단 말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론상으로도 이번 대법원장 후보는 좀 지나치게 하자가 치명적이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 여론이라고 판단하고요. 저도 여간에서는 제가 정무수석 때 여소야대 국면에서 대법원장을 가결시키려고 임명동에 가결시키려고 엄청나게 노력했던 사람이어서 여간에서는 동의를 시켜주는 게 맞지 않는가 싶었는데 이번에는 이 사람은 동의하기는 어렵겠다라는 판단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미 부결. 잠깐만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고 박사님이나 국힘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원 유세가 선거에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면은 국힘당한테 결과적으로 유리한 거 아닙니까? 더 이상 그걸 가지고 나쁘니 좋으니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죠. 제가 볼 때는 겉으로는 그렇게 공세를 하지만 속으로는 이건 민주당의 지지층 결집 그리고 중도층의 어떤 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있으니까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진심으로 그게 해가 된다 그러면 왜 그렇게 공격을 하겠어요? 예. 이미 부결 처리된 이균영 후보자에 대해서 제가 길게 말씀드릴 생각 없어요. 이건 논쟁할 일도 아니고 다만 이균영 후보자에 적용된 이 기준을 가지고 직전 대법원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을 보면 10배 이상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다.
비교를 해보시면 안다. 그 말씀만 제가 드리고요. 제가 제 개인 얘기를 굳이 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우리 전 수석께서 저하고 국민의힘을 거의 같은 몸통처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서 저는 지금까지 평론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어느 당이든 당적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민의힘의 무슨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여기에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전병헌 수석은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여러 당을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함께 해온 정치인이고 저는 평론가이기 때문에 입장이 서로 다를 수는 있는데 제가 그런 정치적인 입장을 갖고 여기에 왔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 그런 취지의 발언이 있어서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얘기로 돌아와서요. 실제로 보면 선거 열기가 뜨겁긴 한 것 같습니다. 사전투표율 22.64%라는 역대급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는데 여야 모두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내일 본투표율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보통 보궐선거 경우에 이게 휴일도 아니기 때문에 35%면은 상당히 높게 나오는 거다. 이게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인데 사전투표가 이렇게 높게 나왔기 때문에 뭐 40% 이상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것은 정치적 관심이 높아졌다고 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단적으로. 다만 이런 점은 있습니다. 이 사전투표는 앞으로 갈수록 계속 투표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본투표보다 훨씬 투표하기 쉽거든요. 그리고 이틀씩이나 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가 본투표에 비해서 투표하기 쉽기 때문에 투표율이 앞으로 경향적으로 높아지게 될 거예요. 그런 점들이 정치적 관심의 고조와 결합되면 이렇게 역대급 투표율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특정 이 투표율만 가지고 어느 정당에 유리하다 불리하다. 예전에는 그런 분석이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이 여당은 조직표고 야당은 바람인데 조직표로는 35% 이상 나오기 어려운데 바람이 불면 40도 넘어간다. 그러니까 투표율이 높을수록 바람에 의존하는 야당한테 유리하다. 이런 식의 분석은 10년 전까지는 이게 어느 정도는 설득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닙니다. SNS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모든 정보를 공유하면서 개인들이 다 지금 선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하나 이것이 어느 정당에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런 식의 분석은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내일 최종 투표율은 어떻게 예. 전망하십니까? 지금 이제 우리 고 박사님 말씀에 대체로 동의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그 사전 투표율이 본 투표율에 차지하는 이 비율이 역대 이 수치를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약 42.3%가 영향을 주고 있는 포션을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42.3%를 기준으로 해서 이번 사전 투표율을 대입을 해보면 53.5%가 나와요. 근데 이제 그 53.5%는 내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50%도 넘어갈 수도 있는데 내일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50% 넘어가기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 투표율이나 뭐 득표율을 보는 어떤 두 가지 관점이 매우 흥미로울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이번에 본 투표율이 50%가 넘어갈 것인가. 그리고 50%가 넘어가게 된다면 아마 후보 간의 격차가 두 자릿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나 현실적으로 50%가 넘어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40% 초반 정도가 대체적으로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대체적으로 뭐 한 5, 6%이 득표 격차가 5, 6% 정도의 격차가 벌어지지 않을까. 한 6, 7% 많으면 60%까지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시뮬레이션상 이렇게 한번 저는 분석을 해봤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요, 강서구 첫 지원 유세 연설에서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거대한 장벽을 우리 함께 손잡고 넘어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에 극심해진 계파 갈등을 극복하자는 메시지일까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당연히 계파 갈등을 극복하자는 거겠죠.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든 간에 이승만 대통령의 명언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식으로 특히 이제 선거라는 일종의 결전을 앞둔 상황에서 그 당내의 파열음이나 분열적 상황이 오는 것은 그 바람직스럽지 않고 더더욱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 내년 총선의 결과가 가장 중요한 그런 그 정치적인 어떤 그 사활이 걸린 그런 선거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차원에서 또 당대표 입장에서는 통합과 단합을 지향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통합과 단합의 지향은 무엇보다도 가장 공정한 공천 관리, 그리고 편견과 네 편 내 편 없는 그런 공천 관리가 그 밑바탕에 깔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단결을 강조한 이재명 대표 메시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말과 행동이 좀 같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앵커께서 질문하신 것은 이재명 대표의 말이잖아요. 메시지잖아요. 예, 통합의 메시지를 냈는데 실제로 행동까지 그러냐. 이를테면 이재명 대표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죠. 또는 제명인의 마을의 이 커뮤니티에 활동하는 분들은 여전히 이른바 무슨 제가 그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더불어민주당 안에 있는 이른바 비명계 반명계 의원들을 심판해야 된다고 여전히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분들이 그냥 주장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행동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형태로 행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다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이재명 대표가 메시지, 말로 정말 통합을 얘기했고 마음까지 그렇다면 이들을 자제시키면 되거든요. 자제시키면 자제가 돼요. 그런데 자제시키지 않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가 하면 비명계 반명계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되게 현역 의원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현역 의원 지역구에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는 이 원외 그 당원들이나 이 후보자들이 지금 출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자체는 잘못된 거 아니고 이상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메시지는 통합을 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반명계 비명계 현역 의원을 겨냥해서 출마 준비하고 있는 사람하고는 1대1 사진을 찍어서 또 올려요. 인증샷 같이. 그러면 이 사람 지지하라는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니까 통합적으로 당을 운영하든 아니면 정말 배신자 척결하자는 식으로 당을 운영하든 그거는 이재명 대표의 선택이지만 어느 쪽이든 언행은 좀 같았으면 좋겠다. 노무현 정부 때 깜빡이 오른쪽으로 켜고 왼쪽으로 간다든지 하는 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헷갈려 했습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거의 다 헷갈려 할걸요? 이게 진짜 통합으로 가는 거야? 아니면 결국은 쳐내겠다는 거야? 이런 불투명성과 혼선은 비록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긴 하지만 한국 정치 전반에 걸쳐서 별로 좋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당대표니까 이쪽으로 가건 저쪽으로 가건 선택할 수 있는데 어느 쪽이든 좋아요. 언행이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 메시지와 행동이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부산 3선 의원인데 내년 총선에 서울에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여야 모두에서 중진 험지 출마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먼저 여당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대구, 경북의 텃밭 중진들이 제2의, 제3의 하태경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우리 연합뉴스까지 포함해서 언론들이 함부로 험지나 사지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을 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서울이나 경기도 수도권이 험지일 수가 없어요. 아까 우리 강서구청장 선거 분석할 때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1년 전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더 많은 구청장 선거에서 이겼어요. 또 1년 반 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당시 이재명 후보보다도 더 많은 지역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그걸 험지라 그러고 사지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3년 전 총선 때 여러 가지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상당한 지역에서 현역 의원으로 버티고 있다고 하는 점 때문에 다소 좀 불리한 요소가 있다. 이 정도면 맞는 것이지
이게 무슨 험지고 사지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후보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정말 제가 자제하고 싶지만 현실이 그러니까 호남에 출마하면은 그건 험지나 사지에 출마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호남에 출마한다. 지역구에. 이 경우에는 뭐 거의 당선 가능성이 없는 지역에 가는 거랑 비슷한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구 경북에서 출마를 한다. 이 경우도 거의 험지나 사지에 출마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국민의힘에는 이정현 의원이 있었고 더불어민주당에는 김부겸 의원 같은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정말 험지에 출마했다, 사지에 출마했다, 살아서 돌아왔다, 높이 평가해 줄 만합니다. 그러나 아니 수도권, 서울, 경기도, 인천이 어떻게 특정 정당한테 사지가 되고 험지가 되고 또는 역으로 얘기하면 특정 정당한테는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천국 같은 데가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 하태경 의원의 이 수도권 출마 때문에 이런 이 불필요한 논란이 벌어졌는데 저는 적어도 수도권에 관해서는 험진이 사진이 하는 이런 그 개념이나 용어 자체가 사용되는 것이 부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가능성 자체는 어떻게 보세요? TK 중진 의원들이 내년 총선에 수도권에 출마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수도권이 무슨 뭐 주머니돌 무슨 공깃돌입니까? 수도권은 지역구 의원들이 없어요? 수도권에는 그 지역 유권자들이 없습니까? 수도권에는 그 수도권의 여러 가지 정치 상황 속에서도 5년, 10년 버티고 있는 이 정치인들이 있어요. 이 영남, 예컨대 더불어민주당에는 호남 지역이, 국민의힘 지역에는 영남 지역이 상대적으로 공천만 받으면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니까 그 사람들은 특혜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비례대표 우리가 2번 연속해서 안 주거든요. 특혜라고 생각하니까. 마찬가지로 영남 지역이나 호남 지역에 각각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도 호남이나 영남 지역에 2번, 3번씩 계속 공천 주는 거는 일종의 특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특혜를 주지 않는다고 하는 논의와 그 사람들이 수도권으로만 오면 다 받아준다? 그러면 수도권에서 그동안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정치한 사람들. 예컨대 우리 전병헌 수석 같은 사람 수도권에서만 정치했는데 어느 날 호남에서 누가 올라와갖고서 그 지역구 좀 비켜달라 그러면 비켜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수도권이 대상화되고 그런 방식으로 이 처리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예.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예, 저는 뭐 이번 하태경 의원의 경우에 보면은 제가 대체적으로 보면은 누구는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옮겼다고 하는데 자의반 타의반이 아니라 자의1 타의9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또 기자회견에서 그랬잖아요. 한 달여 전에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 이야기를 수용한 차원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 무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전적으로 지금 이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 고 박사님 의견하고 같은 의견인데 이 홍준표 그 시장이 전곡을 찔렀다고 생각해요. 선당 후사의 모습이 아니라 지살길 찾아간 거다라는 이야기를 홍준표 시장이 했잖아요. 가장 전곡을 찌른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도권이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민주당 의원이 그 대구 경북 간다든지 또 국힘당 의원이 호남 간다든지 그런 거는 험지 출마하고 선당후사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수도권으로 올라오면서 무슨 험지니 선당후사니 이런 얘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더더욱이 이제 뭐 저 자신도 밝혔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 본인이 그 부산이라는 홈그라운드를 버리고 그 수도권으로 올라온 것 자체가 본인의 자의에서 올라온 게 아니고 타의에서 올라온 것이고 바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윤석열 대통령과 매우 가까운 친분이 있는 인사의 이름이 나오고 또 윤석열 대통령실 뭐 비서관 얘기라든지 또 뭐 현직 국무위원이나 차관 얘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거명되는 것 자체가 이번에 저 의원의 그 이야기에 대해서 뭐 상당히 의미가 반감되고 축소되고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할 만한 그런 그 이벤트는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반면 민주당은 초선 강경파 의원을 중심으로 다선 의원들의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어쨌든 험지 출마나 물갈이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홍익표 원내대표가 3선 지역구인 서울 중구 성동구 갑을 떠나서 수도권 험지라고도 일컬어지는 서울 서초 을에 도전한 상황입니다.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게 흐를 것으로 전망하세요? 예, 그 홍익표 의원이 이제 일단 홍익표 의원 정도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옮긴 거지만 그 상당히 이 이제 선당 후사고 험지로 솔선수범했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익표 그 원내대표나 이재명 대표나 얘기하는 것이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이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스템에 의해서 그 질서 있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 나가야지 우격다짐식으로 이렇게 밀어내거나 또 잘라내거나 하는 것은 총선을 앞두고 적전 분열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측면에서 늘 얘기했듯이 민주당 내에 자리 잡고 있는 시스템 공천, 그러니까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걸러지도록 하는 것이 그 소탐대실하지 않고 그야말로 그 총선에서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 상황 어떻게 보세요? 그 홍익표 의원이 간 지역이 그 돈봉투에 이정근 총장이 하던 그 지역입니까? 예, 서초가 갑을 두 군데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게 정확하지 않아서 여쭤보는 건데요. 뭐 이게 서초가 갑하고 을이 있는데 이게 지역구상에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한쪽은 뭐 말하자면 강남 상구 그래갖고 국민의힘이 상당히 우세한 지역이지만 또 다른 한쪽은 늘 엎치락뒤치락하고 표 차이도 별로 안 나는 지역입니다. 강남도 강남 상구에서 강남의 갑을병이 전부 다 국민의힘이 무조건 유리한 지역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갑과 병과 을이 다 다르잖아요. 송파 마찬가지입니다. 송파는 지금 갑을은 국민의힘이지만 병은 더불어민주당 지금 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강남 상구도 뭐 국민의힘이 공천만 받으면 되는 곳이니까 그 험지를 내가 갔다. 예, 홍익표 의원이 그거 내세워가지고 이번에 원내대표까지 되는데 좀 도움을 받았다고는 하는데 저는 그런 수준의 험지론도 이건 좀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게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 지역구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어떤 이 절대적인 어떤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구에 출마를 할 때는 어떤 사람이 그 지역에 출마를 할 수밖에 없는 또는 해야만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컨대 아니 생각은 보수인데 생각은 그 자유파고 생각은 국민의힘인데 고향이 뭐 전라남도 순천이에요. 또는 곡성이에요. 어떡하겠어요. 지역구 국회의원 하려면 떨어지더라도 거기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정현 사례 아닙니까? 생각은 진보적이고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인데 고향이 대구예요. 그럼 진짜 지역구 의원 한번 제대로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구 수성에 내려가야죠. 그게 김부겸 케이스입니다. 저는 이런 경우에도 그들의 수도권에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내려갔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하지만 그러나 그거야말로 정치인의 운명이죠. 누가 고향 그렇게 두라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이정현 의원이나 김부겸 의원 정도가 되면 저는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밖에 국회의원들이 특히 현역이 그것도 중진이 이러저런 명분을 내세워서 옮기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를테면은 무주지난 장수에서 사선하던 정세균 전 의원이 종로로 옮기는 거 가지고서 대대적으로 막 이 노이즈 마케팅도 하고 홍보도 하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종로 국회의원 성공을 했습니다만 저는 그런 방식으로 선거가 접근되는 것은 그건 비정상적인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성국 정치평론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